여러분, 미국 새로운 행정부 바이든 정부와 김정은 정권이 벌일 비핵화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 과정과 비핵화 협상 과정, 전망을 설명하면서 상대적인 요소, 즉 남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미국 핵 정책은 도외시한 채 북한의 문제만으로 협상하고 설명을 하려 하니 쉽게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분쟁이나 전쟁은 어차피 상대적입니다. 상대가 있으니 분쟁과 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쟁이나 전쟁의 분석은 상대적인 요소를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분석해야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남한 그리고 미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의 핵개발, 미국 핵정책과 연계해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주제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남북 미의 상호관계를 비교해 설명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핵무기,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남한과 북한, 미국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 문제에 대해 최초의 공식적인 언급은 1950년 11월 30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원수의 인천 상륙작전과 9월 28일 서울 수복작전이 성공하면서 낙동강까지 진격했던 북한군 13개 사단은 후방이 차단되었고 그로 인해 전투력을 상실했습니다. 전세를 역전한 유엔군은 여세를 몰아 38도선을 돌파해 북진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10월 말 예상치 못한 중국군의 개입으로 압록강 초산과 두만강 해산진까지 진격했던 국군과 유엔군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어 11월 말 유엔군의 반격은 중국군의 올가미에 걸려 미군 제2사단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붕괴되고 제1해병사단이 장진호 부근에 갇히는 등의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다급한 상황에 처한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11월 30일 기자회견 중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을 최초로 언급한 사례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언급에 대해 중국의 전쟁 지도부보다도 더 화들짝 놀란 사람이 영국의 애틀리 수상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홍콩을 식민지로 하는 등 중국과 이해관계가 많아 한반도의 전쟁이 확대할 경우 자국의 이익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애틀리 수상은 황급하게 워싱턴을 방문해 트루먼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영국과 협의한다라고 합의했습니다. 이어 애틀리 수상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영국과 사전에 협의한다라는 합의를 근거로 12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애틀리 수상의 발표로 중국은 미국의 핵 위협에서 벗어나 과감한 공세를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 미국이 핵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했다면 12월 31일 중국군이 제3차 공세로 38도선을 돌파해 또다시 서울을 점령하는 불상사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트루먼 대통령은 타이완군의 참전 허용과 핵 사용 등을 주장하는 메가더 원서를 4월 11일 해임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6.25 전쟁 중 등장한 두 번째의 핵무기 사용 논쟁을 메가더 해임이라는 극약 처방으로 마무리하면서 핵무기는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무기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전쟁은 장기전 늪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시기 트루먼 대통령이 핵무기를 메가더에게 떠넘기고 모호한 정책으로 일관했더라면 핵무기가 중국을 위협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편 전쟁 중 또는 전쟁 직후 남북한의 전쟁 지도자, 즉 남한의 이승만과 북한의 김일성 모두가 우리도 핵무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25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1951년 6월 38도선 일대에서 고지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유엔군이 공산군 측과
휴전 협상을 시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북진을 시도해 통일의 기회로 삼으려 했던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크게 의지하고 있던 메가더 원수마저 해임돼 버렸으니 대통령은 믿을 곳이 없었죠. 그때 김일청이라는 사람이 부산의 해군본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1교포 경제학 박사라고 소개한 후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에서 원자탄을 개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오카다라는 일본인이 한국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중국과 소련에서도 그를 서로 초빙해 가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일청의 이야기는 당시 손원일 해군 참모총장에 의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를 당장 데려와 원자탄을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한국에 온 오카다는 해군 대령으로 임용되었고 부산 영도에 세워진 해군기술연구소에서 본격적인 원자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와 해군은 자금과 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해군 장교 중에서 물리, 화학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진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53년 어느 날 오카다는 소형 수소폭탄을 완성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며칠 후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강요, 군 장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해 항만에서 폭발 실험을 거행했습니다. 참관자 모두는 꽝 하는 계음과 함께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칠 것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으나 결과는 퍽 하는 작은 소리와 잔물결 뿐이었습니다. 당연한 실패였지만 오카다는 완전한 사기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터리 전문가였던 그에 의해 수은 정유기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개발의 기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해 항만에서 폭파한 수소폭탄 실험이 실패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성공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1961년 소련이 북극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차르본바, 즉 대왕폭탄이라고 명명한 50MT 규모의 폭탄을 공중폭발로 실험했는데 화구만도 직경 8km에 달했으며 높이 64km, 폭 40km 크기의 버섯구름을 만들었습니다. 100km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3도 화성을 입을 정도로 열을 발산했고 1000km 밖 핀란드 건물의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폭발에 의한 지진파는 지구를 3바퀴나 돌았다고 합니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투하한 핵포탄의 3800배 위력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인데 아무리 작은 규모의 수소폭탄이라 하더라도 수소폭탄을 진해 항만에서 폭파했다면 진해 항만 전체가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며 참관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실험이 실패하는 것을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6년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해군본부 후원을 받아 오진근, 임성채 박사의 공저로 발간한 손원일 제독의 학원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두고 어떤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 사기꾼에게 속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쟁 중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의 핵무기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으며 그 고뇌를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북한 김일성의 핵무기 열망도 이승만 대통령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낙동강 일대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방어선에 막힌 북한의 김일성은 우리도 핵무기 한 발만 있었더라면 부산을 단숨에 점령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일성은 유엔군의 흥남 철수작전 등에서 북한의 피난민이 대거 발생하자 미국의 핵무기 위협 때문으로 생각하며 핵무기를 갖지 못한 것을 통한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위기에 처한 트루먼 대통령과 메가더 원수가 핵무기 사용을 시사할 때마다 김일성이 큰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을 후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핵개발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남한의 핵개발과 핵우산, 미국의 핵정책 배경을 이해해야 비핵화 협상 과정을 이해하고 진전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중국에게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핵무기 위협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은 모두가 가능하기만 하다면 핵무기 이상의 것도 사용할 의지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한반도가 핵전장이 될 가능성은 충분했던 셈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전쟁 이후 남북의 원자력 개발과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